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부대표 모시고 정치권 다양한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의원님께서는 진짜 국회의원 되시기 전부터 네.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네, 할 때 예, 저희 그 현장에서 저희 함께 해주셨던 네. 분인데 그새 저희가 론칭할 때 50만을 넘었습니다, 의원님. 예, 50만. 정말 50만 보니까 50만 예, 6천 명인가요? 아니 50만 3,510명. 예, 예. 축하드립니다. 정말 짧은 기간에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한 건데요. 그만큼 우리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께서 엄청난 취재력으로 많은 그 구독자들한테 신뢰를 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삼복더위에 휴가는 어떻게? 다음 주에 며칠 쉴 생각이고요. 예, 우리 보좌진들은 이번 주에 다 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그 휴가 하시면서 좀 대통령도 휴가 가셨으니까요. 예. 예, 국회의원들도 휴가 가야 된다. 그래야 또 신선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의정 활동 하실 수 있으시니까. 자, 그러나 현안은 차고 넘칩니다. 현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근이죠.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TF를 꾸리겠다. 이게 언제적 일이냐면요. 굉장히 오래된 2019년도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의 그 당직자로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 어제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어서 제가 기자회견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했고요. 당시 저는 그 패스트트랙 전국의 한복판 원내행정기획실장을 하고 있어요. 그 실무적으로 다 총괄했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현장을 다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저히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고 뭐가 문제냐면 저는 이게 수사도 다 끝난 상황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렇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건은 2019년 4월에 벌어진 거고 서로 고소 고발전이 있었고 이미 수사가 다 끝났는데 저는 이분들이 제대로 법적인 처분을 받으면 공직선거권 어쨌든 피선거권도 박탈될 정도의 큰 위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경원 대표 빠로 들고 막 이렇게 근데 뭐 민주당이 공격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방어 차원이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당시 현장이 어땠던 거예요? 당시 뭐 저쪽 얘기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이런 브리핑을 대변인께서 하셨던데요. 정확히 팩트 체크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아니고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었고 당시에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사당이 함께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합의를 해요. 그래서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협의가 안 되니까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태우자 여야 사당이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추진을 해서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불법적인 그 과정에서 사보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보임도 아시겠지만 국회의장의 권한으로서 교섭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다 받아줘서 그대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법적인 사보임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무효다 하면서 그 정개특위 회의실, 사개특위 회의실 다 점거를 해서 회의 자체를 못 열게 해요. 국민의힘이 회의 진행 방해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회의 진행 방해 자체를 엄격하게 범죄로 보고 있고 그 1년 이상의 아니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 있으면 또 2년 이상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큰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회의장도 점거했죠. 들어가지 못하게 이제 복도까지 다 점령을 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법사위 할 때 복도에 쫙 와가지고 국민의힘 왔다가 위원장이 태거 명령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고소고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때는 복도까지 의원들, 당직자들, 보좌진들 다 총동원해서 막았거든요. 지난 그 여름에 내가 국민의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 정춘생 의원께서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한동훈
대표가 왜 그러면 지금 그 이 재판 대응 TF를 꾸려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입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불법성을 좀 눈 감아주겠다 뭐 이런 걸로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사를 지원을 해서 대응하는 게 재판 과정이잖아요. 네. 모든 증거들이 다 있는 상태고 확보된 상태예요. 재판만 진행되면 유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은재 의원이 팩스로 들어오는 법안을 찢어버리고 이런 거는 접수 자체를 방해한 거고. 팩스로 들어온 걸 찢어버렸어요. 그 화면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이은재 의원은 나중에 본회의 열릴 때 의장까지 폭행을 해요. 이은재 의원이요? 오른쪽 팔꿈치로 가격을 합니다. 이게 영상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의왕과 자체를 아예 봉쇄를 해요. 점거하고 그 화면들이 다 있잖아요. 의원님 저는 그때 국내에 있지 않아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요소요소의 복도를 다 차단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점을 찍은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 딱 빠루를 들고 이 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전사처럼 나오잖아요. 그 사진은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며가며 그 몸싸움 있는 과정이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여름인데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 밀쳐서 쓰러지고 병원도 갔다 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고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대응한다 당 차원에서 저는 이게 재판을 개입하겠다는 그리고 여당이잖아요. 재판 개입 의혹. 재판을 개입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 사건 관련된 재판 개입 선언이다. 본인도 인정을 했듯이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공소 취소 청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개입해서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하면서 안 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던 입장이 지금 와서 바뀝니까? 대표가 돼서 뭐 시혜를 베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당내 화합을 위해서 더 큰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사법농단 여지가 있다.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사법농단 소지가 있다. 그럼 이것도 당시에 민주당하고 연대해서 지금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함께 연대해서 공동 대응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근데 당시에 국민의힘도 고발이 많이 됐지만 국민의힘으로부터 민주당도 고발당한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박범계 의원, 홍영표 전 원내대표 등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그 영상 사진 저는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 진행 방해라든가 팩스로 들어오는 거를 다 찢어버리는 거 이거는 명백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기 때문에 재판에 들어가면 유죄를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지경이구나. 근데 이거 뭘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거죠? 이게 무죄가 나오면 이거는 그야말로 개입한 거죠. 사법농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근데 지금 재판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진행되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관련된 정치인들의 출마 자체가 안 되죠. 불가한 지경이 됐을 텐데 사실상 이 재판이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출마해서 당선되고 그렇죠. 윤상현 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나경원 의원 아까 말씀드렸고 이은재 의원은 어느 기관장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전설의 이은재였어요 그 당시. 전설의 이은재. 갑자기 그때 장면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여하튼 뭐 그때 그렇게까지 난리를 쳤던 분들이 지금은 다 국회의원도 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법치주의가 아니다. 입만 열면 법치와 공정을 내세우는 한동훈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재판받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를 당 차원에서 대응한다? 이거는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함께 공동 대응할 뭐 계획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십니까? 저는 당사자로서 우선 먼저 어저께 기자회견을 했고 다행히 언론에서도 좀 많이 받아서 그 보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민주당하고도 내일 사실은 원내대표단 단은 아니고 내일 만납니다. 만나서 이 부분도 같이 대응을 하자. 민주당은 안타깝게도 입장을 안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왜 입장을 안 냅니까? 글쎄요. 저는 어쨌든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 먼저 낸 것 같고 민주당도 입장을 내서 이거 자체도 그 TF 구성하는 것 자체도 이건 문제다 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소 취소 부탁 이 자체가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나경원 의원은 뭐 당연히 그 당내 현안으로 해결해야 되는 어떤 민원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계신데요. 네. 국회 선진화법은 본인들이 만든 법이에요. 새누리당 시절에 예. 본인들이 만든 법을 본인들이 다 어긴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막 네. 그 여야가 네. 분명하게 대립을 하면서 하다가 중간에 약간 발을 빼는 듯한 그 행동을 취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고소고발 들어가니까 그 네. 당시에 이거 큰일 나겠구나. 어허. 이게 법이 너무 엄격하네. 예. 우리 출마도 못 하겠네. 예.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약간 네. 물러서는 이런 게 보였는데 네, 네. 그 당시에 영상과 사진들이 너무 빼박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야권에서 요구해야 될 것은 법원의 법원의 문제점이네. 왜 네네. 이거 재판 지연하는 거냐. 네네네.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5년도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태까지 1심도 지금 이해할 수 없죠.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검찰이 봐주기 수사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고 네네. 저희 프로그램 법조인들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네네. 사법부에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국회에 행안위 계속돼 네네네. 계시는데 네. 이 세관 마약 네네네. 그 수사 외압 의혹 네네. 사건. 네네. 지금 보면 관세청 문제가 굉장히 핵심 네. 이슈로 떠오르고 네네네네. 있고 어제도 관세청이 세세한 보도 자료를 내서 해명 자료를 내면서 이제 백혜룡 경정의 네네. 주장을 탄핵하는 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사건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어떤 방향으로 밝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네. 그 최상병 사건하고 너무 닮아 있다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데 네. 그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깊이까지는 못 들어간 상황이에요. 네. 그때 우리 보셨겠지만 인사청문회 때 약간 언급이 되고 백혜령 경정의 진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이 확인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서 이상하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 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안위 차원에서 청문회 실시할 것을 요청을 드렸고 다행히 청문회가 받아들여져서 20일 날 청문회를 합니다. 의원님이 행안위 차원에서 의원님이 요청하신 공개반을 통해서 했고 그것을 그 후에도 위원장 민주당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 당시 그게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은 더 보면 볼수록 의혹이 지쳐진다. 그래서 행안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했고 그 후에도 위원장님도 신정훈 위원장 만나 뵙고 이거 해야 된다. 윤건영 간사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20일 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증인 채택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참여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청문회 때는 올 거예요. 아마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잖아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다 보고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현 국민의힘 대표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냐.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마약과의 전쟁이 진심이라면 세관이 연루가 됐든 누가 연루가 됐든 일망타진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약과의 전쟁을 성공으로 이끄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수사가 거의 다 끝났어요. 세관 부분만 도려내면 세관 부분만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한 게 이게 백경정은 정말 원칙적으로 수사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8월 달에 마약 투약한 사람을 단순 투약자를 검거를 하잖아요. 보통 하면 이걸로 막 이것도 막 시끄럽게 보도될 사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영등포 경찰서는 그 투약자를 검거한 것에 끝내지 않고 수사팀을 전담 수사팀을 꾸려요. 그래서 역추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직이 드러난 거잖아요. 국제 마약 일반이 조직이 드러난 거예요. 말레이시아와 국내주 연계된. 그래서 수사를 잘 한 거예요. 근데 그 조직원의 진술을 통해서 그러면은 세관을 어떻게 통과했냐.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 걸리잖아요. 우리가 국내에 왔다 갔다 할 때 다 이렇게 다 아주 자세히 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약 관련된 개까지 투입해서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통과한 게 너무 이상하니까 물어보는 과정에 진술이 있었던 거예요.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 4명의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택시 타는 곳까지 안내를 줬다. 그리고 말이 밀반이 몸에 이런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숨겨오려면 이거 밀착을 해야 된대요. 몸에 완전 밀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 했으면 혈관이 터서 죽을 지경이래요.
그래서 도움을 안 받으면 이 사람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 생명이 위험해질 그렇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구세주가 된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세관의 직원이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이쪽으로 하고 예. 택시까지 안내해주고 예. 이런 건데 현장 조사까지 다 마친 거예요. 백경정은. 아,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9월 달에 그때 청문회를 보면 알겠지만 원래는 9월에 22일에 브리핑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9월 20일 날 밤에 영등포 경찰서장이 이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해달라. 연기해라. 이거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거 자체로 압박을 느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 사건 자체가 세관 통과 이 나쁜 놈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근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를 굉장한 압박으로 본인은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백경정이 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증언 과정에서 그 전에 전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전조가. 그 당시에 청문회 과정에 증인 아마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전에도 전조가 있었습니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질문을 제대로 못 해요. 그 전조를 밝혀내는 게 앞으로의 그 청문회 과정의 숙제예요. 포인트다. 그 전조란 게 뭘까요? 그러니까 조병로는 저는 곁다리로 보여요. 조병로는 조병로 경무관. 그 전에도 보면 본인의 출세나 승진이나 위해서 여기저기 막 로비하러 다니는 스타일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은 관계도 없는 지휘라인도 없는 사람이 전화해서 이거 세관 내용 빠졌냐 들어갔냐 빼라 이런 거 한 거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은 이 과정에서 용산의 흐름 서울청의 흐름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 흐름은 봐서 이 과정에 자기도 어느 정도 해서 승진해볼까 이랬던 것 같아요. 곁다리예요. 제가 보기엔 곁다리인 것 같고 전조라고 했을 때는 영등포 경찰서장이 하기 전에 무슨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뭘까요? 더 윗선인데 그 윗선이면 서울청장이 있고 경찰청장이 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경찰청장은 윤희근 경찰청장 당시에 조병로 경무관 행태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고 징계 요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일단 안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다음에 누구? 그러면 서울청장이 났는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뭔가 있었다. 그 기간에 9월 브리핑 전에 그리고 용산 경찰서장이 브리핑 연기하라 지시하기 전에 뭔가 있었다. 그 전조라는 게 그게 포인트다. 그거를 저거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한 회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밝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왜 세관을 왜 그토록 봐주려고 했냐. 용산.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말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도 국정 운영을 해봤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이게 너무 전방에 온갖 정부가 관여되어 있다 그러면 방어적으로 세관까지 뚫리면 이거는 국경이 뚫린 건데 마을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경까지 이거 모든 정부가 정부의 모든 것이 이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단순 가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관세청장 또는 인천 세관 본부장의 개인적인 본인 관세청장이 막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이게 터지면 본인이 옷 벗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살기 위해서 막았을 가능성이 자신의 자리 보전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다 가설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분명한 것은 정말 여기에 정부의 지침대로 방침대로 열심히 수사를 한 당사자는 좌천되고 그 과정에서 개입하고 한 사람들은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다 영전되죠. 영등포 경찰서장은 용산으로 대통령실로 영전되고 이 사건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20일 날 청문회에서 많이 밝혀내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증인은 또 오후했기 때문에 밝힐 수 있는 시간이나 이제 지휘
질의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긴 22일 날은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건 그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만 대상으로 하는 그렇죠.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여서 그 부분에 이제 집중할 수 없었는데 20일 날 있을 청문회 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마다 의심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증인 그 채택을 해주실 것을 우리가 다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보면 어디까지 저기 채택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지금은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많습니다. 그 당시 관세청장, 뭐 조지호 뭐 현 경찰청장 포함해서 그때 그 서울청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청장은 그때 고광 이름이 아니죠. 비슷해서 김광호였죠. 김광호고 관세청장은 고광효.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했다고 의심되는 백경정한테 조병로 외에 많은 서울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지휘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경찰들. 포함해서 그리고 계속 등장하는 이종호까지 이종호. 지금 10명이 넘습니다. 10명. 자세히 있는 말씀을 드릴 수 그렇군요. 없지만. 이 10명 등에 대해서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안 나올 수도 있죠. 지난번에 이종호 씨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대한 백혜령 경정의 입을 통해서 그 확보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죠. 만약에 안 나오면. 나오게 되면 대질신문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데 안 나오더라도 최대한 이게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도록 계속 질문하고 답을 끌어내는 게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세게 취재하셔야겠네요. 사전에 세게 취재를 하셔서 어떤 걸 물어봐서 어떤 진실을 끌어낼지 진짜 국회의원들의 역량 있는 기량이 어디까지 있는지 저희들이 좀 그리고 봐야 될 한 것 포인트가 같네요. 있는데 그 연기를 지시하고 브리핑은 연기를 지시하고 그때가 9월 20일 그리고 22일 날 브리핑을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세관이 연루됐다 이게 아니라 관련 유추될 수 있는 거를 모두 빼게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10월 그러니까 그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8월 2일 날 대통령실 온갖 전화들이 이루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전화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0월 5일과 6일 사이에 온갖 전화들이 막 여기저기서 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은 7월 31일에서 8월 2일 사이에 전화통이 불났다면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10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전화가 온다. 실제로 브리핑하기 전까지. 브리핑 직전까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등포 경찰서장도 굉장한 압박과 부담을 느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김찬수. 영등포 서장도 당시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거 못 막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백경정이 막 꼿꼿하게 하고 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위에 말을 안 들으니까 엄청난 압박과 또 위에서 계속 전화가 왔겠죠. 이날 8월 5일 그러니까 10월 5일과 6일 사이 엄청난 전화들이 이루어지고 6일부터 16일까지 이때 모든 게 멈춰요. 브리핑만 한 번 있고 수사도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열흘 동안.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병로 경무관의 전화가 바뀌고 세관 직원들의 전화가 다 초기화됩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정춘생 의원님 일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행안위 위원으로서 진실을 지금까지 그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오늘 상세히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이러면 의혹이 증폭됩니다. 그리고 20일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드러나고 밝혀지게 될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는데 국민의힘에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 최일선에서 최일선에 진두지휘했던 법무부 장관이 지금 대표가 됐잖아요. 이 청문회에 같이 해서 진실을 밝혀야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내고 그러면 누가 그 마약과의 전쟁의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일선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그 위축되어 있어요. 예.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좌천 내지는 그러니까요. 징계당하고 아니면 보복성 인사당하고 예. 고발당하고 예. 그것을 하지 말라 개입한 사람들은 잘 나가고 이게 공정입니까? 이게 정입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이 뒤엎여졌죠. 뒤엎여졌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현장에는 열패감뿐이에요. 맞습니다. 야, 일 열심히 하면 뭐하냐 징계받는데. 맞습니다. 야, 일 열심히 해봐야 좌천성 인사받아.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자. 그래서 그 백혜령 경정도 굉장히 심지가 굉장히 단단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사건을 보면서 엄청난 것을 배운 거죠. 이걸 제대로 대응 안 하면 내가 대치게 당하고 내가 공격당하고 알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어쨌든 법적인 거를 그리고 나의 진술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살피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정훈 대령도 우리 국민이 지켜줬듯이 백혜령 경정 같은 경우도 우리 국민이 지켜줘야 되고 거기까지 이슈화되고 공론하기까지는 국회의 역할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하면서 박정훈과 백혜룡 이 두 분이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결정하게 된 핵심 키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종호 이분이 그 조병로 경무관의 경우에는 이제 그 내가 별두개 달아줄 거야라고 물론 실패했습니다. 우리 옆에 치안감이 있어야지. 그 이종호 씨가 그런데 뭐 공수처 조사는 한 차례 받았다고 하는데 뭐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도 없고 뭐 조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도 없고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그 행안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어쨌든 주식 주가 조작 사기범이라고 해요. 이종호 씨를. 그러면서 이제 그 정부와의 관련성이나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이나 이런 것 좀 약간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온갖 호의호식하면서 호가호의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고발해서 수사받도록 해야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조병로 경무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병로 경무관의 입장을 그거는 외압이 아니었고 문의한 거다 이런 거를 옹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사조치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인사조치 하겠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신윤 경찰청장이 수사외압은 없었는데 인사조치는 하겠다. 앞뒤가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의혹 덩어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춘생 의원님 자주 모셔서 사건 브리핑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 마약 관련된 수사외압 특히 세관이 왜 이렇게 관세청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는지에 대해서 이게 단순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에 대한 진실 규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이거를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마약 그 통로 그 국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확실히 해야 앞으로는 누구를 어쨌든 저기 끌어들이려도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범죄의 집단 조직한테 메시지를 줘야지.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방어하거나 아니면 지금 숨기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우스워지죠. 그렇습니다. 그 이 마약 범죄의 수괴가 지금 아직 안 잡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괴를 잡기 위해서라도 국제 그 인터폴 저 협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경이 뚫려버리는 방식으로 하면 사실 우리가 후진국이 되는 거죠. 그때 검거하고 나서 윤유경 경찰청장하고 말레이시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요. 이거 같이 공조해서 수사합시다. 거기까지 다 잘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왜 용산이 세관의 톨에 관심을 갖고 빼려고 했었던 건지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용산의 어느 레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VIP 경로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아직 그 용산에서의 직접적인 통화나 이런 녹취나 아니면 그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나오면 또 이게 또 국민적 그 여론을 등에 업고 더 깊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교섭단체는 비교섭단체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야당들이 좀 연대해서 교섭단체 구성하게 될까요?
그거는 공동교섭단체 전략이고 우리가 지금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거거든요. 제가 교섭단체에서 있어봤고 비교섭에도 지금 있어왔잖아요. 그 차이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때 그 소수 정당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못 봤던 점을 저는 깊이 반성을 하면서 교섭단체가 요건이 너무 강한 거는 너무 입법정의에 반한다. 뭐 사법정의라는 말도 있죠. 입법정의에 반한다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 총선에서 12석을 우리 당선시켰고 국민들로 치면 690만 명의 표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24.25%인가요? 25% 가까이 4분의 1의 득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의제 세팅이나 협상이나 교섭하는 과정에서는 영석이랑 똑같아요. 어떤 개입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통보만 받고. 아이고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한동훈 특검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법안이라든가 사회권 선정권 이런 거 같이 하고 싶어도 그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간사도 아니죠. 위원장도 아니죠.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원내대표 협상에도 낄 수가 없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자라는 법안을 냈는데 이거는 10석으로 일단 기준 완화하자고 했어요. 그거는 10석은 그냥 나온 건 아니고 그래도 그동안 그러면 관련된 법안이 뭐가 있을까 해서 봤을 때는 5석으로 내리자 아니면 10석으로 내리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석 정도면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수긍 가능하고 그래도 교섭단체 양 교섭단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할 정도 타협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해서 했던 거고요. 우리나라 교섭단체가 20석이 된 거는 그냥 어떤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유신헌법. 유신 때 했더라고요. 그때 의회 정치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아직까지 와서 엄청난 지금 국민의 국회라는 게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 뜻을 대의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의제가 양당으로 다 수렴이 되고 모든 의제가 양당의 대립으로 수렴이 되고 제3정당 낄 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조율하고 협상하고 그 완충지대를 만들고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이 정치 발전이 없고 대립 갈등만 심화되는 이런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교섭단체가 못하는 게 정보위원회는 아예 교섭단체 의원은 비교섭은 아예 못 들어가도록 국회법에 아예 명시돼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고쳐야 되고 또 하나 큰 거는 국고보조금 문제예요. 국고보조금이 지금 총액에서 50%는 교섭단체에다가 균등 배분해요. 나머지 50% 갖고 교섭단체를 포함한 나머지 소수정당까지 의석수 분포, 득표율 기준으로 해서 배분이 되다 보니까 80% 이상이 교섭단체로 갑니다. 그렇죠. 소수정당은 이 국고보조를 갖고 정치 연구를 한다거나 좋은 인재를 채용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거나 이런 게 안 돼요. 부익부 빈익빈이고 오히려 더 양당 체제를 공고화하는 제도거든요. 이것도 바꿔야 된다. 교섭단체 계실 때하고 비교섭단체 계시니까 또 이게 또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게 본질이 보인다. 보여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잖아요. 두 정당으로 수렴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정당이 출연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 새로운 거고 정치개혁이 그런 필요하다. 거에 맞는 국회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들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또 모셔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벌써 끝났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